지금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이제 동성애 관련된 문제를 의학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지금 에이즈 관련된, 특히 에이즈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에이즈 문제가 처음엔 등장한 것이 1981년도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5명이 이상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보고가 되고 질병센터에서 연구하기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개주주라 불렀죠. 그러다가 1983년도에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에이즈 이 개질의 바이러스를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검사 방법을 발명해내죠. 이것이 이제 에이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1985년 7월 달에 신천 세브란스 병원의 가정의학과의 윤방구 교수님이 외국인 진료소를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하는 이상한 그 젊은 외국인 미국 강사가 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몇 달 동안 하는 그런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물어보니까 하숙집에서 동성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게 이상하다 생각해서 검진을 해봤더니 확진 검사에서 에이즈가 분류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런 동성애가 지금 내재화되어 표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무섭게 1985년 12월 달에 외국인이 한 명이 에이즈로 확진되었고 그 다음에 1980년도 3명, 1980년도 9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정부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파되는 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그해 그 다음에 1980년 11월 달에 에이즈 예방법, 정확히 말하면 부천석 면역길 국적 예방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에이즈 환자의 위험군을 갖다가 특히 동성애죠. 그룹을 또 발견해내가지고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막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그 다음에 에이즈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발전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에이즈는 만성질환의 하나를 보자. 또 에이즈를 가진 그런 감염인에 대해서 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을 보자. 그래서 2008년 3월 달에 에이즈 예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에이즈를 가진 환자를 하나의 인권으로 보고 강제로 어떻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게 하자.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된 지 우리가 되면 이제는 익명으로 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속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내만 알 수 있고 검사 결과를 알고 보건소의 직원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한 30년이 이제 너무 지났죠. 85년 뭐 이렇게 발견됐으니까요. 그 사이에 우리 나라의 에이즈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에이즈에 감염된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사실이 필요 없더라고요.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HIV 감염인들의 30%가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2015년, 2016년 8월 달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우연히 발견된 그 경우가 31.9%입니다. 입원할 때, 종합검진 받을 때 우연히 발견됐다.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여성들만 따지면 무려 47%가 그렇습니다. 47%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에이즈 감염됐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종합검진 받으러 갔다 우연히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만 따지면 그것이 무려 47%나 되고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 전체 감염자의 31%가 자신이 감염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봤더니 51%가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HIV 감염은 자기가 감염되고 나서도 2주 내지 8주 정도가 지나야만 감염 사실을 검사를 해서 발견이 돼요. 항체를 만드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가지고 성접촉을 해서 감염이 우려됐을 때 한 달 뒤에 가면은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음성으로 나오면 아, 난 괜찮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초기 증상 감염되고 나서 한 6주 내지 12주 정도에 나와요. 근데 이때 나올 때 초기 증상 감기 몸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에이즈 감염일 거라고 의심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겠어요? 아, 난 뭐 감기 몸살처럼 그렇구나 해가지고 병원 가서 약 처방받아 먹고 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 모르죠. 그러다가 에이즈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8년 내지 15년이 있어야 설사하고 장기적으로 기침하고 이상한 감염돼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잠복기간 이 8년 내지 15년 동안은 내가 감염이 돼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고 부모들도 모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잠복기 때는 감염이 안 됩니까? 잠복기 때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접촉 또는 수혈 이런 걸 해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20대, 30대에서 결혼을 할 때 어떤 염려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학생들 같으면 내 신랑이 혹시 에이즈 감염이 되어 있는데 잠복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하셔야겠죠.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내 남편은 동성애자인데 양성애자로 변해서 나하고 결혼한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이즈 감염에 의해서 사망자는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주로 남성 동성애자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누적 사망률이 몇 프로냐면 24.5%입니다. 어떤 만성질환이 사망률이 24.5%에 이르는 그런 사망률이 있으니까 요즘 암도 갑상선암은 99% 아니 100%가 완치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만성질환, 암도 그런데 만성질환으로 24.5% 치사율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신규 감염자가 1152명이고 그 중에 내국인이 1018명인데 그 중에 내국인자 중에는 남자 감염률이 95.7%입니다. 남미 성비로 따지면 22.1대 1입니다. 남자 22명 대 여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상당히 소수라는 거죠. 남자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남녀 우리나라 성비는 1대 1인데 그 이유가 이제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 중에서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100%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100%가 그런데 그러면은 남성 동성애 때문에 감염이 된 사람을 물어봤더니 남자는 46.2%고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다 미성간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무응답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36%예요. 그 36%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염된지 감염 경로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담당자들 얘기는 전부 다 무기명으로 하고 그래서 감염 경로를 묻더라도 대답을 안 해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8년도에 이제 그 에이즈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했죠. 그 개정되기 이전에는 나 모르겠다 하고 무응답하는 사람이 15% 미만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응답자가 25% 내지 41%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까 36%였죠. 그러니까 대답 안 해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죠. 법이 그렇게 개정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료는 어떤지 봤더니 2013년에 일본에서는 이제 매년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에이즈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 중에서 동성에 의해서 감염이 된 사람이 89%입니다. 그리고 여성 감염자 중에는 92%가 남성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제4차 국민건강증진조합회의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로 중심을 해서 국소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 동성애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014년 자료 보면 남자가 1100명, 여자가 91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5년 자료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대 1. 근데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8개 병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로 에이즈 감염된 사람들을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그럼 의사가 환자를 직접 물어보겠죠. 그때 감염 경로를 대답한 사람이 청소년
18세에서 29세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60%가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고 나머지 5.4%가 그 양성에 의한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3%가 4%가 동성 아니면 이성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는 거죠. 자, 일본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일본에는 HIV 감염된 사람,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 보면은 파란색이 동성간에 의한 감염입니다. 동성간에 의한 감염이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 빨간색이 이제 이성간 감염입니다.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가 가면서 점점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 많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청소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 아까 조영일 변호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가면은 이번 통계 최신 통계에 가면은 20대 내지 40대가 76.2%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대가 33.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20대 청소년들이 감염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 또 대학생 자녀들이 이제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증상이 바로 안 나타나죠. 8년, 15년 있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에이즈 환자가 되고 그 사이에 결혼도 시키고 당원도 시키고 유학도 시킬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15세에서 19세 남성 신규 감염자 수 증가를 이야기하는 아까 조 변호사님 이야기한 대로 2000년부터 2015년 15년 동안 20배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997년 이후에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꾸준히 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HIV 신규 감염자를 나타내는데 97년 이후는 추세가 꺾여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많은 노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빨간 게 누적 감염자 수고 막대가 이제 신규 감염자 수인데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신규 에이즈 감염자를 보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꼭대기에 20대입니다. 20대는 다른 데가 좀 주춤하고 있고 좀 꺾이는 것 같은데 20대는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데 일본은 좀 우려가 양상에 들려서 30대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20대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왜 이렇게 남성 동성애자가 감염이 많으냐? 감염이 많은 이유를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 좀 높은 국가하고 낮은 국가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회성 접촉을 했을 때 감염될 위험성이 여자가 감염돼가지고 남자에게 옮겨줄 가능성이 0.04%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감염돼가지고 여성에게 옮겨줄 가능성은 2배 정도, 2배 많아서 0.08%입니다. 그런데 남자 감염자가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지 않은 남자에게 옮겨줄 가능성 한 번 성교로 주로 이제 한 번 성교였죠. 그게 1.7%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HIV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되고 나서 한 2주 내지 8주 정도 있다가 여성 역할을 하는 건전한 사람에게 성관계를 하면은 그 위험성이 적게는 2.8%, 많게는 19.1% 엄청난 퍼센트지로 1회 성교에서 그런 위험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그 연자가 발장을 보면은 남성 감염자가 남성 감염자가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이 동성애를 하고 있을 확률이 92.4%이고 신규 남성 감염자가 이게 실제로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됐을 확률이 91.4%라고 복잡한 수식으로 위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남성 성교를 할 동안에 항문 성교를 할 때 이렇게 콘돔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콘돔을 제대로 쓰면 한 85% 정도가 막아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안 쓰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질과 항문 사이에 인체 구조적으로 질은 우리가 아기를 나올 때도 그렇게 질이 망가지지 않죠. 그렇지만 변비가 있어도 항문을 통해서는 직장이라든지 항문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얘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성애자들 우리가 지금 에이즈를 주로 하시는 쌤들한테 동성애율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 0.5% 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문헌도 0.1% 내지 0.3%, 0.01% 내지 0.3%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에이즈 관련된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요, 여기에 사우스 오브 코리아 3%가 되어 있습니다. 3%. 그리고 그걸 이제 오른쪽에 보면 구별을 했는데 25세 이하는 4.3%, 그 다음에 25세 이상은 좀 낮아서 2.7%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동성애자들이 4.8%는 많지만 25세 미만은 2.8%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 남성애자들이 그런 에이즈 바이러스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까? 유병률을 조사한 스타디를 보니까 2015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를 19개국을 조사했더니 9개국에서 5% 이상을 가지고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20% 내지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그 가능성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6% 내지 5.7%가 됩니다. 왜 이렇게 에이즈가 많이 늘어나고 청소년 동성애가 많아졌을까요? 그게 아까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다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사회 시민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들라고, 국회 입법을 해서 만들라고 농성도 하고 발표문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의원입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하라, 그 강주지역 인사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아까 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기망법에 의해서 은근슬쩍 선적 지향이라는 말을 지어넣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많은 이제 동성애 관련된 교육 없애고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들을 집어넣고 교육시키고, 드디어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안을 제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뻔하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협회에다가 압력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거기에 보면은 제8장에 성적 소수자 인권이라 해가지고 성적 소수자를 사회병리 현상과 얘기를 하지 말라, 보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런 에이즈 같은 이야기를 뭐 눈물 쓰던 이런 포럼을 하던 보도하지 말라.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가 성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했는데, 뭐 크리스천 투데이, 종교신문, 국민일보 세 군데 외에는 거의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 입을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만히 있느냐? 너가 지금 인권보도 정책을 얼마만큼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라고 용역을 줘가지고 보고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갈을 물린 거죠, 언론에. 그리고 우리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서울시장, 유엔 사무총장 압력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되신 분이 내년에 와가지고 내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 어떻습니까? 2013년에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50대 이상은 84%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30대, 40대는 중간쯤 되고 20대는 오히려 거꾸로 70% 이상이 동성애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 이런 국가적인 법과 지도자들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초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2007년부터 2013년 8년 동안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유신헌법을 만들고 나서 많은 정치인들, 학생들이 반대 데모도 하고 비판을 하니까 긴급 조치를 발의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난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장 없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해가지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년 가까이를 아무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유신헌법이 국민의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긴급조치 때문에 정치가도 언론인도 대학생들도 아무 이야기를 못했을 때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들고 일어나서 잘못됐다, 많은 정말 이런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잘못됐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도 73학번이라서 73년 10월 2일 날 물리대서 데모 일어났을 때 그냥 의문해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하고 생각하고 데모대에 휩쓸렸다가
한 달 동안 유치원 들어가고 유전학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지금 이제 조 변호사님 이야기하시듯이 인권위원회법 그 속에 성적 지향 잘못된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거 정말 이게 차별금지법 만드는 것도 반대해야 되지만, 현재는 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빼라고 이제부터 서명운동을 우리 서울대학교가 본인이 일어나서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한마디입니다. 제가 가정학과 요리에서 한글을 볼 때 20대, 30대 초반 이제 신랑이었어요. 설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에이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밀검진, 웨스턴법이라는 정밀검진을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 결과를 알려줘야죠. 부인에게도 그때는 감염될 수도 있을 테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부인이 함께 와가지고 알고는 정말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 지금 내가 감염된 사실 모르고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그러다가 이런 사실을 알고 앞길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질병도 그 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있을 때는 그걸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걸렸으면 아까 이제 염 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